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챕터 8 금지의 착오에 대한 유형, 위전착에 대한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이 챕터 8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던 구성요건적 착오와 아울러서 검찰직 시험에서 매우 빈출되는 이론 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의 착오와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숙지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문제도 많기 때문에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지의 착오에 대한 유형부터 출발을 좀 해보겠습니다. 금지의 착오, 다른 말로 위법성의 착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금지의 착오에는 크게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직접적 착오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 간접적 착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접적 착오라는 것은 무엇을 착오하는 것이냐면, 위법성 자체를 착오하는 것을 우리는 직접적 착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어떤 자기 행위가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직접적 착오고요. 간접적 착오는 위법성에 대한 문제를 착오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성 자체가 조각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착오가 바로 간접적 착오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생각한 착오가 바로 간접적 착오에 대한 문제예요. 그럼 다시 직접적 착오에 대한 문제는 다시 세 가지에 대한 내용으로 나누어지고, 간접적 착오에 대한 문제도 다시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직접적 착오는 첫 번째, 법률의 부지입니다. 법률의 부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16조에 대한 문제. 판례가 법률의 부지를 16조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판례는 통설적 견해하고는 다르게 법률의 부지는 금지의 착오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죠. 이러한 지문들은 벌써 지문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갑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A, 자기의 직계 존속을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50조 2항이라는 존속살해죄에 대한 규범 자체를 인식하지 못해서, 즉 규범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위법성에 대한 착오에 대한 문제 중에서도 법률의 착오에 대한 문제고, 두 번째에 대한 문제가 바로 효력의 착오입니다. 내가 직계 존속을 죽이게 되면 250조 2항이라는 규범에 해당이 되겠지만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따라서 죄가 되지 않는다. 위법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착오가 바로 효력의 착오고요. 세 번째, 포섭의 착오가 나오게 됩니다. 자기 행위를 규범 자체에 포섭을 잘못하는 거예요. 즉, 제가 양자가 되었습니다. 양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실부모가 직계 존속이 아니기 때문에 실부모를 죽인다 할지라도 250조 2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착오를 하는 경우가 바로 포섭의 착오입니다. 그 다음에 위법성이 조각이 되는 부분에 대한 착오를 우리는 간접적 착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유형이 무엇이 있냐면 위법성 조각에 대한 존재에 대한 착오입니다. 자기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생각한 착오가 바로 존재에 관련된 착오예요. 예를 들어 보면 텍스트에도 있는 것처럼 제가 와이프를 징계했습니다. 구타했습니다. 왜? 징계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자식이 자식에 대한 체벌권이라든지 징계권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게 되면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겠지만 자기의 와이프를 징계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와이프를 징계하게 되었을 때도 정당 행위가 인정이 되어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생각한 착오가 바로 존재에 관련된 착오예요. 두 번째, 위법성 조각에 대한 한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계 선상을 잘못 생각한 거예요. 즉, 현행범을 체포할 때 타인의 주거 공간에 들어가서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고 지금 착오를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간접적 착오에 대한 문제고, 세 번째 착오가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착오죠. 위법성 조각에 대한 한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전제 사실에 관련된 착오입니다. 정당방위, 긴급피난, 이러한 위법성에 대한 문제를 판단해보면 결과방 가치를 탈락하기 위해서 앞서서 우연방위 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상황, 행위, 상당성을 구비해야 됩니다.
상황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존재한다고 착각한 착오가 바로 위법성 전제 사실에 관련된 착오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유형에 대한 문제가 검찰직 시험에서 빈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텍스트에 나와 있는 법률의 부지에 관련된 예시라든지 효력의 착오에 대한 예시라든지 포섭의 착오에 관련된 예시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이 한계선상에 관련되어 있는 착오는 최근에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먼저 한계에 관련된 착오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난 다음에 시험에서 가장 출제가 잘 되는 위법성 조각에 관련되어 있는 전제 사실에 관련된 착오, 다른 말로 위전착, 오상방해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문을 가보시면 현행범을 체포한 대학생이 현행범은 24시간 이내에 경찰에 인도하면 적법하다고 생각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0시간 동안이나 자기의 집에 감금을 하게 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한계를 넓게 설정함으로써 자기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생각한 착오예요. 이것이 바로 위법성 조각에 관련되어 있는 한계에 대한 착오입니다. 즉 간접적 착오에 대한 문제예요. 위법성 조각에 관련되어 있는 한계에 대한 착오는 모두 다 금지의 착오가 됩니다. 금지의 착오가 인정이 되면 16조에 따라서 우유를 하면 되겠죠. 그럼 제일 끝에 가시면 엄격 책임설과 제한적 책임설의 결론을 달리한다가 아니고요. 엄격 책임설과 제한적 책임설의 결론이 달리되는 부분은 어디냐면 바로 간접적 착오 중에서도 세 번째 유형인 위전착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 중에서만 제한 책임설에 대한 문제고 엄격 책임설의 결론이 다르지, 한계에 대한 착오는 그냥 모두 다 금지의 착오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16조에 대한 문제지 학설에 대한 문제 중에서 결론이 달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달리되지 않는다라고 바꿔주시고 한계에 대한 착오는 모두 다 금지의 착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16조에 따라서 그냥 책임이 조각돼 버립니다. 이러한 학설에 대한 문제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결론은. 따라서 이 지문은 틀린 지문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위전착, 간접적 착오 중에서 세 번째 유형에 대한 문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우 어려운 논의죠. 수험에 필요한 부분까지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전착에 관련되어 있는 사례를 설명드리기 전에 위법성에 대한 체계에 대한 문제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먼저 무엇을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냐면 좀 전에 책임에 대한 근거라든지 본질에 대한 문제에서 설명드렸던 고전적 범죄체계, 신고전적, 목적적, 합일태적 범죄체계에 대한 문제를 기본적인 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고전적 범죄체계를 떠올려 보시면 고의를 어디서 판단하게 되었습니까? 구성요건 단계에서는 고의에 대한 문제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무엇을 판단하게 되었다? 고의를 판단했죠. 하지만 고전적 범죄체계에서 말하는 이 고의는 고의의 내용에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위법성 인식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법성 인식이 고의의 한 내용을 이루는 거예요. 즉 내가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다른 말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왜? 위법성의 인식이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게 고의라면 고의의 내용 안에 위법성의 인식이 그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나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면 위법성 인식이 없으니까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전적 범죄체계. 역시 책임 단계에서 고의를 판단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고의의 내용은 자기 행위가 위법하다, 위법성을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3자가 판단했을 때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게 되면 역시 고의가 인정이 돼버립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고의라고 했었을 때 고의의 내용 중에 나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또는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고의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나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 위법성의 인식이 없으면 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역시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엄격 고의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제한 고의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한 번만 더 정리해보면 엄격 고의설은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위법성에 대한 인식, 내가 어떤 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 나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을 때만 고의가 인정됩니다. 왜? 위법성의 인식이 고의의 내용이니까. 역시 제한 고의설도 위법성의 인식이라든지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고의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 나의 행위가 나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만 고의가 있는 것이고 위법성의 인식이 없으면 고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적 범죄 체계로 넘어가게 되죠. 목적적 범죄 체계에서부터는 고의가 책임 단계에서 논의되었습니까? 아니면 구성요건 단계로 빠지게 됩니까? 빠지게 돼버리죠. 그러면 원래라면 고의의 내용에 위법성의 인식이라든지 가능성이 그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고의가 이렇게 앞으로 빠져나와 버리기 때문에 책임 단계에서 무엇이 남아있게 되냐면 위법성의 인식을 별도로 이렇게 남겨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구별설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무엇과 무엇이 구별돼 버렸다? 고의하고 위법성의 인식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포함되어 있었고 여기서부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한 책임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한 책임설에는 다시 제가 나중에 후수를 하겠지만 엄격 책임설과 유추 책임설,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로 나누어집니다. 엄격 책임설, 유추 책임설,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 자, 일단 위법성 인식에 대한 체계적 지위까지는 말씀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위전착에 대한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전착 관련된 문제는 구성요건적 착오와 마찬가지로 사례형 문제가 출제가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례를 먼저 읽어보시고 이 사례가 위전착이다, 오상방위에 대한 관련된 사례구나라는 것이 판단이 된다면 지문을 보시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 여하에 따라서 재책을 구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시험 문제에서 가장 빈출이 되는 위전착 사례를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갑은 택배기사입니다. 강도가 아니에요. 강간범이 아닙니다. A라는 여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갑이라는 사람이 택배를 배달하러 갑니다. 그런데 A라는 여자는 이 택배 기사를 누구로 오인을 했냐면 강도라고 오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갑이라는 사람을 가격해서 갑이라는 사람한테 상해의 결과를 일으켰습니다. 이게 바로 위전착 사례예요. 그럼 이러한 위전착 사례를 범죄 체계에 따라서 한번 그려보면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이 있다. 객관적 구성요건, 주관적 구성요건. 자, 주체 A, 객체 갑, 행위 가격을 했다. 결과 상해가 일어났고 인과관계 존재한다. 그 다음에 A라는 사람은 갑을 가격한다는 인식과 의사, 고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상해죄의 구성력과 해당성은 일단 충족을 했죠. 그러면 외부적으로 발생한 결과방아치, 상해라는 나쁜 결과를 발생시켰으니까 결과방아치가 나오게 될 것이고 반윤리적 의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행위방아치가 도출하게 되겠죠.
그럼 이러한 결과방가치하고 행위방가치를 탈락시키게 되었을 때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불법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역시 위법성이 조각이 되기 위해서는 앞서서 우리가 설명드렸던 부분을 한번 리마인드 해봅시다. 어떤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상황, 행위, 상당성. 행위방가치를 탈락하기 위해서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어야 되겠죠. 다른 말로 방위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 상황을 보시면 자, A라는 여자한테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상황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위전착 사례에서 갑이라는 택배 기사분은 강도 범인이 아니에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없습니다. 즉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A라는 여자는 상황이 있다라고 지금 오인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위법성을 조각시키기 위한 전제 사실.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위전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위전착을 어떻게 결론 내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 고의와 관련되어 있는 착오를 우리는 앞서서 어떤 착오라고 공부했습니까? 사실의 착오, 구성요건적 착오다라고 공부했죠. 위법성 인식과 관련되어 있는 착오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금지의 착오, 16조에 대한 문제다라고 공부를 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교수님들이 이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문제를 제1착오의 유형이다. 금지의 착오, 위법성 인식과 관련된 착오를 제2의 착오 유형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위전착, 가운데 끼어있는 이 착오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제3의 착오 유형이다라고 일반적으로 보통 교수님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이 제3의 착오의 유형을 구성요건적 착오로 볼 것인가, 금지의 착오로 볼 것인가에 대한 대립에 대한 문제가 바로 위전착이에요. 그러면 지워도 되겠죠. 이 부분을 지우겠습니다. 예시는 그대로 남겨두고 칠판에 약간 좁은 관계로 지워버릴게요. 먼저 고의설부터 판단해 보겠습니다. 고의설은 어떤 고의설과 어떤 고의설로 나뉜다고요? 엄격 고의설과 제한 고의설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엄격 고의설이든 제한 고의설이든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나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인식, 위법성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때 고의가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A란 여자는 자기 행위가 위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죠. 왜? 누구라고 착오하고 있으니까? 강도라고 착오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사안을 보시면 엄격 고의설에 따르든 제한 고의설에 따르든 위법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또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에 대한 가능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고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A라는 사람은 주의 의무를 테마니 한 가실이 있다라면 가실범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A는 가실이 인정이 된다면 가실치상죄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의하고 위법성의 인식이 어떻게 돼버린다고요? 분리돼버린다고요. 책임설에 대한 문제를 이제 검토를 해야 되겠죠. 책임설은 다시 엄격 책임설과 유추 책임설과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로 나누어집니다. 엄격 책임설은 가운데 끼어있는, 제가 지워버렸는데 좀 전에 판서했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운데 끼어있는 이 제3의 착오 유형을 어떤 착오에 대한 문제로 보냐면 금지의 착오로 보겠다는 거예요. 즉 제2 착오의 유형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럼 금지의 착오로 가버리면
16조에 따라서 자기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만약에 있다면 책임이 조각돼 버리기 때문에 죄가 성립됩니까? 성립되지 않습니까? 죄가 성립되지 않겠죠. 하지만 만약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면 책임이 조각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죄가 성립되겠죠. 그러면 이 사안에서 위전착 사안에서 지문에 나올 겁니다. 단서로. 단 A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나오면 엄격 책임설에 따르게 되는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되기 때문에 상해죄가 성립됩니까? 성립되지 않습니까?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지문의 단서로 이러한 위전착 사례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나오면 책임이 조각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상해죄가 성립이 돼버리는 거예요. 엄격 책임설은 무엇만 주의를 하시면 되냐면 지문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나오는지 없다고 나오는지에 대한 의무를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유추 책임설에 대한 문제인데 색을 바꾸겠습니다. 가운데 끼어있는 이 제3의 착오, 위전착을 금지의 착오로 볼 것이 아니라 사실의 착오로 보자는 게 바로 유추 책임설에 대한 문제예요. 왜 이 유추 책임설은 사실의 착오로 보자냐면 사실의 착오는 무엇을 착오하고 있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대상, 사실적인 부분을 착오하고 있는 거죠.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상황을 착오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전착도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있다라고 착오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의 착오를 유추하자는 게 바로 유추 책임설입니다. 따라서 사실의 착오에 대한 문제로서 고의가 없다라면 무엇만 인정이 되냐면 가실범에 대한 문제만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란 여자가 고의가 없어서 어떤 주의무를 태만해가지고 결국에는 갑이라는 사람을 상해하게 되었다면 가실치상에 대한 문제만 인정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인데 이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은 무엇을 기억을 해주시냐면 고의의 내용을 한번 떠올려보시죠. 고의는 세 가지의 내용으로 나누어져 있다. 지적이고 의적이고 정적인 요소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적이고 의적인 요소는 구성요건 단계에서 판단하고 정적인 고의는 어디서 판단한다고요? 책임 단계에서 판단한다. 따라서 지적이고 의적인 것부터 판단해 볼게요. A는 갑을 인식을 하고 갑이라는 사람을 봤으니까 때렸겠죠. A는 갑을 때려야 되겠다라고 의혹을 한 상태에서 갑을 가격했습니다. 따라서 위전착 사례에서 A는 갑을 가격한다는 인식과 의사는 존재합니다. 따라서 구성요건적 고의는 충족을 하고 있는 사안이에요. 다만 A는 자기 행위가 지금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적인 고의가 있다 없다? 정적인 고의가 없죠. 따라서 고의는 지정의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정적인 고의가 없으니까 고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고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논리적으로 판단해 보면 고의는 세 가지다. 지적이고 의적인 고의가 있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고의는 있겠지만 정적인 고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즉 책임 고의가 조각이 돼버리기 때문에 고의범위 인정이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에 따르게 되면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이 되겠지만 정적인 고의로서 책임 고의가 없다. 조각이 돼버리기 때문에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역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가실이 있다면 가실범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위전착 사례에서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을 따르게 된다 할지라도 가실치상에 대한 문제만 인정이 됩니다. 다만 이유가 다르죠. 무엇이었기 때문에? 책임 고의가 없기 때문에 가실범, 가실치상죄가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 빠져있냐면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이라는 것이 빠져있어요.
다 적지는 않겠습니다. 어차피 텍스트에 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이라는 것은 3단계 범죄 체계가 아니라 2단계 범죄 체계를 따르는 범죄 체계예요. 자, 밑에다 적겠습니다. 이걸 지울 수는 없으니까. 원래 구성요건 단계, 위법성 단계가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이라는 것은 총체적 불법이라는 것은 구성요건 단계하고 위법성 단계를 합의하는 단계입니다. 그럼 어떠한 경우에만 고의가 인정이 되냐면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에 따르게 되면 고의는 자기의 행위가 위법하다라고 생각한 경우에만 고의가 있는 것이고 위법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론에 따르게 되면 이 두 가지를 합의를 버리기 때문에 고의는 자기가 어떤 A라는 사람을 죽이면 나쁘다, 위법성이 있겠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었을 때만 고의가 있고 위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고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 사안을 보시면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론에 따르게 되면 A는 자기 행위가 위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A는 자기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죠. 왜? 강도라고 생각했으니까. 따라서 고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의가 없죠. 그러니까 역시 고의범이 나올 수가 없고 주의 의무를 태만이한 가실이 있다면 가실범, 가실치상에 대한 문제만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이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개별적인 사례는 시험 문제에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이것을 기준으로 도출하시면 되죠. 고의설에 따르게 되면 위전착은 모두 다 위법성 인식이 없죠. 자기 행위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착한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의가 인정될 수 없어서 모두 가실범, 모두 다 가실범이 인정이 되지만 이 엄격 책임설만 제2의 착오 유형, 금지의 착오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여부에 따라서 위법 책임이 조각될 수도 있고 조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고 상해죄라는 고의기수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모두 다 가실범에 대한 문제가 인정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하나씩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제한 책임설에 따르면 오상방이 바로 위전착을 말합니다. 금지 착오의 유형에 해당된다. 금지의 착오의 유형에 해당되는 것은 정확하게는 어떤 책임설입니까? 엄격 책임설이죠. 해당되며 끊으시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의기수범으로 처벌한다. 제한 책임설로 나올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바꿔야지만 정확한 지문입니까? 엄격 책임설에 따르게 되면 오상방이 위전착은 금지의 착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6제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돼서 벌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냥 상해죄로 고의기수 책임이 인정된다. 이렇게 바꿔야지만 옳은 지문이겠죠. 따라서 제한 책임설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엄격 책임설로 바꾸어 주셔야 되고요. 자, 이제 엄격 책임설이 나왔네요. 엄격 책임설이 나오면 몇 조로 가면 됩니까? 16조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 자, 엄격 책임설에 따르면 오상방이 위전착 사례는 사실의 착오를 유추하자. 이것은 엄격 책임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유추 책임설입니다. 따라서 유추하여 고의가 조각되는 게 아니에요. 엄격 책임설에 따르게 되면 16조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면 책임이 조각된다. 이렇게 나오면 옳은 지문이겠죠. 제한 책임설 중에서도 법 효과 제한 책임설은 어떤 고의가 없다고요? 구성요건적 고의는 다 있습니다. 지적이고 의적인 요소는 정적인 고의, 책임 고의가 없기 때문에 상해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은 있겠지만 책임 고의가 조각되어서 결국에는 가실치상이라는 가실범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오상방이 위전착에 있어서는
구성요건적 고의 조각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이 되겠지만 무엇이 조각된다? 책임 고의가 조각되기 때문에 가실범위 성립된다. 이렇게 나와야지만 정확한 지문이죠. 틀린 지문입니다. 판례는 현재에 급박하고도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오인.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 상황에 대한 문제죠. 그러한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있다라고 생각한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관련된 착오, 위전착을 말하는 거죠.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방위의 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오상방위의 법리를 위법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면 책임이 조각돼 버리고 위법성이 없다. 따라서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을이 살인을 승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승낙한 사실이 있다라고 오인을 하고, 즉 상황 자체를 오인했습니다. 그리고 살해한 경우에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가 인정이 된다. 자, 어디가 틀렸냐면 위전착에 대한 문제가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착오해야 됩니까? 바로 결과방 가치를 탈락시키기 위한 전제 사실, 이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있다라고 상황 자체를 착오해야 돼요. 하지만 이 사안 자체를 보시면 승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승낙했다라고 오인을 했다. 이것은 상황 자체를 착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섭에 대한 문제, 효력에 대한 문제를 착오했기 때문에 위전착에 대한 문제가 인정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틀린 지문. 자, 이제 위전착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상황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도가 아닌데, 강간범이 아닌데, 자기를 침해하려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침해한다고 생각하고 방위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에 법률의 착오로 보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된다는 견해는 엄격 책임설입니까? 유추 책임설입니까? 엄격 책임설이 맞죠. 유추 책임설은 사실의 착오로 보아서 가실범위 성립되어 버립니다. 옳은 지문.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때 고의가 인정이 되고, 자기 행위가 조각,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생각한 경우에는 고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관련된 착오에서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어서 고의가 부정이 됩니까? 고의가 부정되지 않습니까? 소극적 구성요건 표준을 따르게 되면 A란 여자는 자기 행위가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고의,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이 돼버리기 때문에 가실범에 대한 문제만 성립하게 된다. 옳은 지문이죠. 가실치상죄가 성립될 수가 있겠죠. 상해라면. 그 다음에 이제 사례형 문제. 이렇게 사례형으로 나왔을 때는 이 지문을 빠르게 읽어보시고 이 사례가 구성요건적 착오 사례인지 우연방위 사례인지 위전착 사례인지를 여러분들이 빠르게 캐치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야간에 악수를 청하는 사람을 누구로? 강도가 아닌데 강도로 오인하고 상해를 일으켰다. 바로 상황에 관련된 착오, 위전착이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엄격 책임설에 따르면 갑의 죄책이 가장 무겁게 된다, 안 된다? 무겁게 되죠. 왜? 엄격 책임설에 따르게 되었을 때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책임이 조각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상해죄가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실범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가장 무겁게 처벌이 된다. 옳은 지문입니다. 역시 사례 풀어보겠습니다. 역시 위전착 사례가 기술되어 있고요.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에 따르게 되면 이러한 위전착 사례는 어떤 범죄가 성립된다? 가실범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가실치상죄가 성립된다고 나와야 되지 상해죄가 된다고 나오면 틀린 지문입니다. 자, 엄격 고의설을 가보겠습니다. 엄격 고의설은
고의의 내용에 위법성의 인식이 포함되어 있다, 없다?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때만 고의범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위법성의 인식이 없으면 고의범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엄격 고의설에 따르면 가실범만 성립되지 고의가 없기 때문에 상해죄는 성립되지 않겠죠. 옳은 지문. 엄격 책임설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면 무엇이 성립되고 상해죄가 성립될 것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면, 다시 반대죠.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면 책임이 조각될 것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면 그냥 상해죄가 성립하게 되겠죠. 역시 사례 풀어보겠습니다. 위전착 사례가 역시 나와 있죠. 혼자 잠을 자고 있는데 소리를 듣고 나가서 누구라고 생각했다? 강도라고 생각하고 폭행을 했습니다. 자, 이 사례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유의를 하셔야 되냐면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폭행을 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찍 돌아온 남편이었다. 강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강도라고 지금 상황 자체를 오인하고 있습니다. 오인한 점에 대해서 가실이 있다라고 전제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엄격 책임설에 따르게 되면 금지의 착오로 본다. 여기까지 맞죠. 따라서 갑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면 책임이 조각돼 버린다. 따라서 폭행죄로 처벌될 것이 아니라 처벌되지 않겠죠. 책임이 조각돼 버리기 때문에.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론에 따르게 되면 무엇이 조각됩니까? 고의가 조각이 되기 때문에 가실범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형법상 폭행죄는 거동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실범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가벌이에요. 가실폭행죄라는 죄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실폭행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상해죄는 가실치상죄가 있으니까 가실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겠지만 지금 사례는 폭행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가실폭행죄라는 죄가 없으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틀린 지문. 제한적 책임설 중에서도 유추 책임설을 따르자라는 견해에 따르게 되면 무엇을 적용하게 됩니까? 유추 책임설. 바로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문제를 유추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되어 고의범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다. 가실치상죄는 성립되겠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가실범은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실폭행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틀린 지문.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은 고의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이 되겠지만 책임 고의가 조각되기 때문에 고의기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실범이 인정이 되죠. 그럼 역시 책임 고의가 탈락이 된다. 따라서 고의 자체가 없으니까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물론 가실폭행죄가 되겠지만 가실폭행죄라는 죄는 있다고요, 없다고요? 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해가 된다라고 나온다면 가실치상죄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는 지금 폭행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가실폭행죄라는 죄가 없기 때문에 무죄가 된다. 옳은 지문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위전착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나와 있다, 없다고 나와 있다. 없죠. 엄격 고의설에 따르게 되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가실치상죄. 옳은 지문. 엄격 책임설에 따르게 되면 정당한 이유가 지금 있으면 무엇이 되고 책임이 조각돼 버리고 지금 지문에서는 사례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상해죄가 성립돼 버리죠. 옳은 지문.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에 따르게 되면 무엇이 조각된다? 지문에는 빠져있지만 정확하게는 책임 고의가 조각되기 때문에 가실치상죄가 성립된다. 옳은 지문. 유추책임설, 유추적응설에 따르게 되면 상해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적 고의가 없기 때문에 가실치상죄가 성립된다라고 문제를 푸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지문을 다 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위전착에 대한 문제는 사례를 먼저 읽어보시고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분명하게 체크를 하시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항상 있다 없다에 대한 여부를 동그라미에 딱 쳐두시고 지문에서 엄격 책임설을 묻는지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을 묻는지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론을 묻는지 그냥 고의설을 묻는지 여하에 따라서 가실범에 대한 죄책하고 고의 책임에 대한 문제를 구별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챕터 9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셔야 되겠죠.
챕터 9에 대한 문제는 이제 불능미수에 대한 문제 중에서도 위법성 판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불능미수는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겠지만 위험성이 존재하게 되면 불능범이 될 것이 아니라 불능미수가 되어버립니다. 즉 27조에 대한 문제가 인정이 돼요. 그러면 이러한 위험성이 있다 없다에 대한 여부 자체를 행위자를 기준해서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객관적인 일반인을 기준해서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러한 것들을 다음 시간에 계속적으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